에도막부는 아이누의 봉기와 반발이 반복되자 직접 통제해야 한다고 판단했고 1807년부터 홋카이도를 막부 직할로 두게 됩니다. 그런데 막부의 이런 판단에는 또 하나의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어요. 아이누를 지배하는 사이 홋카이도를 넘보는 강력한 나라가 등장했던 거거든요. 누구지? 위에 러시아? 예, 바로 러시아였습니다. 아. 18세기 후반부터 러시아는 모피와 무역을 노리며 사할린과 쿠릴 열도를 따라서 남하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이렇게 내려오자 일본은 어땠을까요?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예, 앞서 그렇죠. 싸워야지. 결국 위기감을 느낀 에도 막부는 홋카이도 인근의 이투르프 섬을 탐사하고 러시아의 남하를 견제하기 위한 방안을 본격적으로 모색하기 시작하는데요. 여기서 문제 한번 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의 남하를 막기 위해 에도 막부는 이투르프 섬에 어떤 조치를 했을까요? 전혀 모르겠는데요. 뭘까? 정답. 예, 지원 씨. 그 항구 근처 입구에다가 섬 쪽에다가 독사를 다 풀어놓는 거예요. 발도 못 디디게. 뱀들을 풀어놓습니다. 본인들도 못 가지 않을까요? 우리도 안 가야죠. 오답입니다. 정답. 오지은 씨, 정박하지 못하게 한다. 배를. 뱀 푸는 거예요? 네? 뱀 푸는 거예요? 아니요. 아니 좀 더 모던한 방식으로. 어떻게? 이렇게. 어떻게? 배가 들어오지 못하게 뭔가 이렇게 항구를 다 설치한다거나. 오답입니다.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단순하게. 단순하게? 아주 단순하게. 우리가 초등학교 때 같이 책상 같이 앉아 있을 때 네. 뭐 하잖아. 싸울 때. 정답. 예, 지원 씨. 국민학교 했던 방식을 떠올려서 예. 책가방을 여기다 올려놓습니다. 그러고 뭐라고? 내 땅이니까 넘어오지 마. 예, 정답입니다. 그게 다예요? 그냥 그게 다라고요? 진짜 단순한데요? 에도 막부는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바로 일본의 땅이라고 표시했습니다. 네. 비석을 세웠네요. 세웠는. 지금은 러시아 영토인 이투르프 섬에 대일본 에또로후라고 새겨진 표석을 세운 겁니다. 이 기둥은 단순한 기념물이 아니라 막부가 북방 지역을 일본의 영토로 확실히 표시하기 위해 세운 영토의 선언문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기가 넘어가면 홋카이도가 위험해지니까. 예. 그뿐만 아니라 막부는 실제로 방어선을 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투르프 섬과 쿠나시르 섬에 병력을 주둔시키고 드디어. 상인들과 손잡아서 어장을 운영하며 군사적, 경제적으로 북방 지배를 굳혀나갔던 겁니다. 어. 소희 씨, 일본의 이런 행보에 러시아는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어이없을 것 같아요. 러시아도 이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러시아는 이투르프 섬과 사할린 남부에 일본 거점을 기습해가지고 마을을 불태워버리는 무력 도발을 벌였는데요. 근데 그 이후에 러시아 군함의 지휘관이 쿠나시르 섬에 상륙을 했다가 마스마에본 관리한테 붙잡히는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는 이에 대한 보복으로 일본 상선을 공격해 또 상인을 납치하게 됐다고 합니다. 전쟁으로 번질 것 같은데. 그래서 막부는 언제든 북쪽에서 전쟁이 날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끼고 하코다테의 근대식 요새, 고료가쿠라고 하는 것을 건설하기로 합니다. 교수님, 근데 저 요새 모양이 왜 별 모양인 거예요? 이 요새의 모양이 별 모양인 이유는 미적인 이유로 설계된 게 아니라 각 꼭지점에서 교차 사격이 가능하도록 만든 당시 유럽식 군사 기술을 반영한 구조였어요. 여기 꼭지점에서 일루도 쏘고 일루도 그렇죠. 쏘게. 양쪽으로. 즉 일본 최초의 서양식 근대 요새였던 거죠. 그런데 바로 이 시기 또 다른 열강, 미국이 일본의 문을 두드리게 된 겁니다. 1853년 미국의 페리 제독이 전함을 이끌고 에도만에 나타나서 개항을 요구한 거죠. 결국 막부는 이듬해 미국과 미일 화친 조약을 맺고 일본 최초로 홋카이도의 하코다테를 개항하게 됩니다.
교수님 개항으로 인해 그럼 하코다테에는 어떤 변화가 생기죠? 예, 서양 선박들이 드나들며 외국 상인과 선교사, 기술자들이 모여들었고 그들이 가져온 서양식 건축, 과학기술, 음식 문화가 도시 곳곳에 스며들었던 거죠. 그럼 하코다테가 어떤 모습인지 영상으로 같이 한번 볼까요? 모토마치안. 모토마치. 서양풍이 오, 그러네요. 영향을 받은 것 같네요. 와, 저기 예쁘다. 그런데 아직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가 있었잖아요. 바로 러시아였습니다. 아, 그래서 일본은 외교 전략을 새로 세우기 위해 러시아와도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 시기 러시아는 유럽에서 크림 전쟁을 치르며 영국, 프랑스 연합군의 공격을 받았고 이에 일본과의 외교를 서둘러야 했거든요. 그 결과 1855년 2월 7일 막부와 러시아는 역사상 처음으로 국경을 명확히 정한 러일 화친 조약을 맺게 됩니다. 이 조약에서 이투르프 섬까지는 일본의 땅으로, 우루프 섬부터는 러시아 땅이라고 국경선을 긋고 사할리는 양국이 서로 섞여 살기로 합의를 봤습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의 시작점이 된 조약으로 인해서 일본 내부에서는 외세에 굴복했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어났어요. 그 결과 천황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나라를 세우자는 움직임이 확산되면서 1868년 막부가 무너지고 천황이 직접 통치하게 되죠. 마침내 메이지 유신 시대가 시작된 겁니다. 하지만 막부는 권력을 쉽게 놓지 않으려고 했고 이를 두고 천황을 내세운 신정부군과 막부 지지파 사이에 내전이 벌어지게 됐죠. 이게 바로 보신전쟁이었습니다. 보신전쟁이 시작되자 막부를 지지하던 세력은 점점 약해졌고 결국 일본 전역이 신정부군의 손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에 패배한 일부 막부군은 이곳으로 향했는데요. 홋카이도? 예, 바로 홋카이도였습니다. 어. 막부 세력은 고려가쿠 요새를 점령하고 에조 공화국을 선포했습니다. 곧 신정부군이 대규모 병력과 신식 무기를 이끌고 하코다테로 진격하자 고려가쿠 인근에서 격렬한 전투가 벌어졌었어요. 결국 신정부군이 고려가쿠를 포위하고 총공세를 펼친 끝에 에조공화국은 단 5개월 만에 무너집니다. 이 전쟁으로 260년 넘게 이어진 에도 막부 시대는 완전히 막을 내리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전쟁은 단순한 정권 교체로 끝내지 않고 홋카이도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뭐죠? 바로 전국시대부터 이어진 홋카이도 진출은 약 300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진행됐지만 점점 올라가다가 와. 메이지 유신을 계기로 단 몇 년 만에 섬 전체를 완전히 장악하게 된 겁니다. 전역으로 퍼졌습니다. 예. 이렇게 홋카이도를 완전히 장악한 일본은 이 지역을 내부 식민지로 삼아서 자국 영토로 편입하려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 시작은 1869년. 그동안 오랑캐의 땅이라는 이 뜻으로 불리던 에조치라는 명칭 대신에 일본의 한 지방을 의미하는 홋카이도라는 이름을 공식적으로 사용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부터였군요. 예. 홋카이도 이름이 나온 게. 이게 한자로는 북해도라고 이제 표기를 하는데 하이. 이제 북해도는 단순히 북쪽에 있다는 뭐 지리적인 의미가 아니라 그 북쪽의 바닷길을 다스리는 땅이라는 뜻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북해도가 그 섬도자로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섬도자가 아닌 길도자예요. 아, 네. 그래서 아, 음, 몰랐어요.
이건 일본이 앞으로 이제 해양 제국으로 뻗어나가겠다는 의지를 담은 상징적인 조치였던 거죠. 이렇게 홋카이도를 손에 넣은 정부는 이 땅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지배하기 위해서 중앙정부 직속의 강력한 관청을 삿포로에 세우게 됩니다. 바로 이곳이 1873년에 완공된 개척사인데요. 그리고 이 개척사는 자신들의 비전을 상징하는 고유의 마크를 만들었어요. 별인데? 예, 북극성 마크. 이 북극성 마크의 5개 빗줄기는 문명, 교육, 산업, 문화, 개척 같은 의미를 각 담고 있어요. 서양의 문명을 받아들여 일본의 미래를 밝히겠다는 제국의 의지를 이 상징 하나에 담은 것이라 볼 수 있는 거죠. 교수님, 왜 개척사를 하코다테가 아니라 삿포로에 만든 건가요? 예, 우선 군사적으로도 행정적으로도 좋은 위치였기 때문입니다. 당시 일본인과 러시아인들이 함께 살아가던 사할린은 영유권 문제로 계속 충돌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북방을 방어할 필요가 있었고 위치적으로 삿포로는 북쪽으로 병력과 물자를 보내기 좋은 위치라 전략적으로 유리했습니다. 근데 김수희 씨, 지금은 이 사할린이 러시아 땅이잖아요. 네. 그럼 언제 국경선이 이렇게 확실히 딱 정리가 돼요? 그러네. 그 1875년에 사할린을 러시아에 넘기는 대신에 이제 쿠릴 열도 전체를 일본 영토로 확보하는 카라우토 치시마 그 교환 조약을 체결을 하는데요. 이걸로 인해서 이제 두 나라의 국경이 딱 정리가 돼요. 그래? 뿐만 아니라 도시 개발과 농사를 짓기에도 유리했는데요. 이제 삿포로가 일본 역사에 본격적으로 나오겠네요. 등장하게 되는 거죠. 네.